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은 한 17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5,16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수급자 비율은 그러니까 한 3.3%가량 되는 거죠. 수급자 수를 급여 항목으로 보자면 생계급여를 받으신 분은 123만 명, 의료급여는 140만 명, 주거급여는 153만 명, 교육급여는 31만 명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수급자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요. 이분들은 그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아주 살짝 넘는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비수급 빈곤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9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수급자 인원의 절반 이상이 되는 아주 정말 많은 인원이에요. 지난번에 그 참여연대라는 기관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절대 빈곤율이 한 8%에서 9%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은 수급자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런 뭐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왜 그렇게 수급자에서 탈락하냐? 저는 현장 경험을 봤을 때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먼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좀 까다롭다, 그런 부양 의무자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인정액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되게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요. 부양 의무자 때문에 그래요. 부양 의무자는 그럼 누군가요? 부양 의무자는 부모님이나 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잘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부양 의무를 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뭐 수급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관계가 나쁘다던가 아니면 뭐 부양 의무자의 관계가 좀 많이 소원하다던가 아니면 뭐 아주 단절된 건 아니지만 사이가 썩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 부양 의무자가 뭐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다던가 이러면 부양 의무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거 많겠죠. 제가 이런 경우를 정말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요.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 특히 사례관리자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들을 정말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 어르신의 남편은 어르신이 젊었을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르신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한 명 있었어요. 이 어르신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여러 군데 맡겨놓고 일을 하러 나갔거나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아이를 일하는 곳에서 이제 풀어놓고 일을 하셨는데 아주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발을 묶어놓고 일을 하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사를 할 때도 아들을 뭐 이렇게 발목에 뭐 끈을 묶어놓고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라고 놀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도 하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은 어르신한테 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좀 큰 다음에는 어르신께서 어르신과의 좀 독립해서 나왔고 또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하고 연락도 차츰 안 하게 되고 어르신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이제 주지 않게 됐죠. 근데 이 어르신은 연세가 점점 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생활 형편도 점점 안 좋아져서 수급자 신청하러 갔어요. 그런데 부양 의무자가 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 어르신이 수급자 신청을 하면은 이 아들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이제까지 연락을 안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들한테 연락이 가니까 얼마나 난처해요. 그렇다고 또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니죠. 만약에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닌데 이 아들이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부양비를 징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이러니까 수급자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비슷한 상황에서 이 아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이제 수급자가 되셨는데, 이 아들이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소득이 한 3천만 원인가 돼서, 이제 소득이 높아졌다고 어르신께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며느리의 소득이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 수급자에서 떨어졌다고 며느리에게 수급자에서 떨어졌으니까 내 용돈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양 의무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사례 관리를 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요즘 저출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애 2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육아휴직도 했었는데 이 육아휴직을 할 때 뭐 아동수당도 나오고 육아휴직 급여도 나오고 뭐 이런 수당을 통해서 급여가 많이 보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해서 버는 그 급여보다 훨씬 적게 버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생활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아기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랑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저희 애가 2살, 5살 이래가지고 돈이 그나마 조금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은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실상 그때는 정부의 그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내 시간 바쳐, 내 청춘 바쳐, 돈 바쳐, 몸 바쳐, 건강 망쳐.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수급자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 좀 이상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수급자가 되니까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신청하는데 좀 제약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각자 사는 시대인데 이럴 때 자녀에게 뭘 바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걔네들한테 뭘 바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이렇게 둬서 걔네들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수급자 신청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사례 중 한 사례는 어떤 어르신께서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이 어르신은 좀 어렸을 때 그 어르신 아버님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어르신이 그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벌다 보니까 그 결혼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혼을 못한 분이 계셨어요.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아이도 없었는데 그래서 조카를 자기 아이처럼 많이 예뻐하고 그렇게 많이 키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뭐 자녀가 없고 결혼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외로움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 어르신한테. 그런데 수급자가 신청할 때는 오히려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수급자 신청할 때는 너무 편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은 한 거의 죽을 때까지 수급자로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수급자 신청 하나만 봤을 때는 자식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이 무엇인지 자녀가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고 또 이 자식 때문에 산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수급자 신청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수급자 떨어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같은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잖아요. 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좀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어떤 기사 보니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으면 35만 9천 가구가
더 추가로 보호가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쓰이는 예산은 1조 6,401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기초연금 등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으면 또 그만큼 수급해서 깎잖아요. 그러면 쓰이는 예산이 1조도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돈을 받으면 그거를 그 분이 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시장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